누구나 한 번쯤은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를 외면했던 날. 이 이야기는 그날을 기억한 한 여자의 조용하고 치밀한 복수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은 낚시를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던 그날 저는 마음속에 단 하나의 문장을 새겼습니다. 기억하자, 언젠간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1년 뒤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홀로 조문객을 맡고 음식 문제로 욕을 먹고 접수대 앞에서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 혼자 다 해야 돼, 선이야. 나 좀 도와줘. 그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죠. 그날 우리 엄마 장례식 기억나요? 그날도 나 혼자였어요. 영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전라남도 여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빌라 3층. 박선희 씨는 올해로 40이 넘었다. 남편 김만수 씨와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지금은 둘만의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선희 씨는 매일 아침 마당 화단에 물을 주고 커피 한 잔을 내린 뒤 라디오를 켠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이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날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선희야, 엄마가 좀 안 좋으시단다.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멀리서 남편의 텔레비전 소리만 무심하게 들려왔다. 여보, 우리 엄마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다. 내일 낚시 예약했잖아. 그거 취소 안 되는데 그냥 혼자 다녀와. 그 말 한마디가 선희 씨 마음속에서 뭔가 똑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냈다. 며칠 뒤 박선희 씨는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실로 급히 내려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선희 씨의 가슴에 그대로 박혔다. 엄마 나왔어요. 엄마 눈 좀 떠봐요. 흐느끼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울던 그날 밤 남편 김만수는 여전히 여수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전화로 상황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그래, 그랬구나. 장례식 일정 잡히면 알려줘. 그리고 며칠 뒤 선희 씨가 장례를 준비하며 남편에게 함께 올라와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황당한 대답을 내놨다. 이번 주말 낚시 동호회 정기 출조인데 선약도 있고 내가 빠지면 다들 힘들어져. 장례식엔 내 오빠들이 다 있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해. 순간 선희 씨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장례식 내내 그녀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고 친척들은 남편은 어딨어? 묻곤 했다. 사정이 좀 있어서 못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따가 오겠지.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내 엄마 마지막 길인데 함께하지 못한 남편이 원망스럽고 야속했다. 시신을 화장하던 날 선희 씨는 혼자 벽에 기대 앉아 눈물을 삼켰다. 차마 통곡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단하고 외로웠던 그 순간 선희 씨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기억할 거야. 그리고 잊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그녀는 마음속에 작고 차가운 돌덩이 하나를 품기 시작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수심이었다. 시간은 흘러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여수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부부는 예전처럼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다. 박선희 씨는 말이 없어졌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남편의 옷을 다려놓고 밥상 위엔 계절마다 다른 반찬을 올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냉장고에 있는 찬밥과 국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다. 여보, 오늘 반찬이 이게 다야? 남편 김만수가 묻자 선희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듯 했고 그의 존재는 공기처럼 무시되기 시작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강하다. 그 침묵이 쌓일수록 김만수도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선희 씨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게 그의 한계였고 동시에 선희 씨가 더는 용서할 수 없었던 지점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김만수는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익숙하게 여보, 나왔어라고 외쳤다. 하지만 집안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에 놓인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시장에 갑니다. 전화를 꺼두었어요. 필요하신 건 냉장고 안에 있어요. 냉정한 메모였다. 그 짧은 문장에서조차 애정이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김만수는 술을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참 여자가 한번 토라지면 무섭다니까. 하지만 박선희는 토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며칠 뒤 선희 씨는 서울에 사는 친정 언니와 통화를 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아이고, 그 얘기 못 들었구나. 너희 시어머니 병세가 많이 안 좋으시대. 강경화 말기라네. 그 말에 선희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얼굴보다 장례식장의 하얀 국화꽃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선희 씨는 생각했다. 그래, 시간이 오고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결국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될 거야. 이건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고 무시당했고 슬펐는지를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선희 씨는 시어머니의 병문안을 핑계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시댁 쪽 사람들과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장례 절차에 필요한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이 오면 남편은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걸. 시어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혼자 화장실을 다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기력이 쇠해져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상태였다. 박선희 씨는 한 번도 시어머니를 미워해 본 적이 없었다. 엄격하긴 했지만 며느리로서 자신을 인정해 주던 분이었고 살림에 대한 충고 하나하나에도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장례식이 단지 어른의 마지막 길이 아닌 남편에게 되돌려줄 시간이라는 걸. 어느 저녁이었다. 남편 김만수가 반쯤 누운 채로 뉴스 채널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이번엔 내가 다 책임지고 할게. 지난번엔 내가 못 갔잖아. 그거 아직도 마음에 걸려. 그 말에 선희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말했다. 그래요. 그럼 이번 장례는 당신이 앞장서세요. 나는 옆에서 조용히 도울게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그게 맞죠. 남편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맙다. 역시 내 아내밖에 없어. 하지만 선희 씨의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철저한 무대 세팅을 시작했다. 1. 연락은 남편이 직접 하도록 유도했다. 시댁 친척들 명단을 남편에게 넘겼다. 내가 하면 말이 또 이상하게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라며 조용히 물러섰다. 2. 장례식장 예약도 남편이 하도록 맡겼다. 남자 어른이 직접 해야 더 체면이 서요. 사실 그녀는 이미 예약 상황을 미리 확인해 두었지만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 장례식 진행 순서표와 절차 서류도 그가 결정하도록 뒀다. 남편은 처음엔 의욕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갔다.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오늘 새벽에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숨을 들이켰다. 선이야, 나나 어떡하지? 그의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선희 씨는 냉정했다.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요. 장례식장 전화번호, 명단, 서류 다 있죠? 내가 곁에 있을게요.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면피할 구석은 없었다. 이틀 뒤 장례식장이 준비됐다. 김만수는 얼굴이 헬쑥해졌고 양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이곳저곳에서 뛰어다니며 조문객을 맞고 꽃을 확인하고 접수대 위치까지 신경 써야 했다. 박선희 씨는 뒤편에서 조용히 서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감정을 흘리는 대신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외로웠는지를. 이제야 당신도 알겠죠. 내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녀는 그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복수의 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인 경북 안동. 그곳에 위치한 작은 장례식장에는 하얀 국화와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김만수는 아침부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전날 밤 시체 인계 서류와 장례식 절차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날이 밝자마자 빈소를 준비하느라 허둥지둥했다. 그가 처음 겪는 장례의 모든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피곤했다. 접수대는 어디 있어요? 화환 위치가 잘못됐는데요? 음식 나온 시간이 왜 이래요? 이런 질문이 계속 쏟아졌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자 김만수는 정신없이 명단을 확인하고 명함을 받고 인사를 건네야 했다. 한 번도 이런 자리를 책임져 본 적 없는 그에게는 하나하나가 압박이었고 혼란이었다. 박선희는 아침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지만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굳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아들이 다 맡았나 보네. 원래 저 집은 남편이 중심이야. 그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선희는 말없이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김만수는 조문객이 줄어든 틈을 타 겨우 주방으로 들어와 숨을 돌렸다. 그는 땀으로 젖은 셔츠를 부채질하며 선희를 찾았다. 여보, 나 좀 도와주지? 나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하지만 박선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내가 도울 일은 없어요. 당신이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그렇지. 이건 혼자 하긴 너무 힘든데. 그날 우리 엄마 장례식 때 기억나요? 그 한마디에 김만수는 순간 멈칫했다. 눈빛이 흔들렸고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나도 당신처럼 외로웠어요. 혼자서 다 했고 아무도 안 물어봐 줬어요. 너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단지 그날의 내 마음을 당신도 한번 느껴보게 하고 싶어서예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건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눌러왔던 울분과 상처를 한 겹 한 겹 꺼내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문객은 더 늘어났고 주방은 음식이 늦는다고 항의가 쏟아졌고 조문객 자리 배치가 꼬이자 어르신 몇 분은 직접 나서기도 했다.
김만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머리까지 헝클어졌다. 넥타이를 헐렁하게 푼 채 전화기를 붙들고 뭐라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 육개장이 왜 아직도 안 와요?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선희는 조용히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자리를 지켰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김만수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빈소 한켠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박선희가 천천히 다가왔다.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당신은 낚시를 갔죠. 내 엄마가 죽은 날 나는 혼자 울고 있었고 당신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그날을 잊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고 일어섰다. 뒤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참고 사는 아내도 순종적인 여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잊지 못한 하루를 되돌려주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든 꽃이 시들고 조문객의 발길도 끊겼다. 김만수는 마지막 조화를 정리한 후 주저앉아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의 몸은 무겁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빈소를 정리하며 그는 처음으로 상주라는 말의 무게를 느꼈다. 단지 앞에 서 있는 역할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기억하고 보내는 자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선 자신은 너무 늦게, 너무 무책임하게 도착했다는 것도. 그날 밤 여관방 침대에 앉은 김만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어두운 가로등 불빛만이 멍하니 창문을 비추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박선희는 조용히 캐리어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다.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죠. 김만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던 날 당신 없이 모든 걸 감당했던 그날, 나도 오늘 당신처럼 무너지고 흔들렸고 외로웠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그는 진심으로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여수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침묵에 빠졌다. 익숙한 가전음과 창밖 갈매기 소리가 어색하게 들릴 정도로 둘 사이엔 아직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맴돌고 있었다. 김만수는 조심스레 아내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낚시 가서 미안했어. 나한텐 그냥 하루였는데 당신에겐 아니었잖아. 내가 너무 몰랐고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선희는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 사실 당신이 믿기도 했고 다시는 믿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안쓰럽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부부로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겠죠. 다 버릴 수 없다는 거.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차렸다. 몇 달 만의 일이었다. 김만수는 조용히 상을 차리는 아내의 옆에 서서 식기를 놓았다. 식탁에 둘이 나란히 앉았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가끔 눈이 마주치기도 했지만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가운 것이 아니었다.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은 따뜻한 진짜 가족의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선희는 김만수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함께 서 있던 사진이었다. 이 사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도 결국엔 혼자서 잘 해냈다고. 어머니 마지막 길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어요. 김만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 순간 둘 사이에 긴 시간이 조금은 치유되었고 조금은 연결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봄이 왔다. 전라남도 여수 바닷가 근처의 작은 빌라 옥상엔 흰 목련이 조용히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은 조금씩 따뜻해졌고 박선혜 씨의 마음속에도 오래 묵은 얼음장이 천천히 녹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부부는 다시 여수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아니, 어쩌면 같을 수 없었다. 김만수는 더 이상 아침마다 리모컨을 먼저 잡지 않았다. 그는 먼저 주방으로 가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식탁 위를 정리했다. 선희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변했구나. 사소한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다. 불필요한 농담도 하지 않았고 때로는 아내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선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어느 날 선희는 오랜만에 여수 바닷가 산책에 나섰다. 남편 없이 혼자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햇살은 따사롭고 길가 벤치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그녀는 바닷가 앞에 앉아 주머니 속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 장례식이 끝난 뒤 작게 인화해 두었던 그 사진이었다. 엄마 나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아직 다 용서하진 못했지만 나도 이제 한 사람의 아내로 다시 살아보려고 해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바닷바람이 살짝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 하나가 햇살 아래 반짝였다. 그날 밤 김만수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내일 시간 돼? 당신이 좋아하던 순천만 갈까? 선희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꽃 피었을 텐데. 몇 년 전에 당신이 거기서 사진 엄청 찍었잖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요. 다음 날 부부는 새로 산 작은 자동차를 타고 조심스럽게 순천만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조용했지만 어색하진 않았다. 도착한 갈대밭은 봄 기운이 가득했다. 노란 개나리와 연두빛 나뭇잎, 갈대 사이로 부는 바람에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김만수는 조심스레 선희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선희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바라보던 김만수가 말했다. 미안했어, 선희야. 너무 늦게 배운 것 같아.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 있는지도. 그런데 이제는 당신 마음에 오래 남아주고 싶어.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이제는 당신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툴렀던 거죠. 두 사람은 말없이 갈대밭을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일렁였고 그 안에서 작은 화해의 물결이 넘실거렸다. 그날 이후 부부는 조금씩 일상을 나눴다. 같이 마트에 가고 아침 산책을 하고 가끔씩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며 웃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때론 눈치도 보고 말 한마디에 민감해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진짜 가족이란 건 다투지 않는 게 아니라
다투고 나서도 함께 남는 것이라는 걸. 어느 봄날 선희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르신들 반찬을 싸는 자원봉사였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나무를 담으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같이 할까요? 그 말에 김만수는 고개를 들었다. 좋아. 당신은 양말 맡아줘.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필름 영화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삶은 언제나 반복되지만 가끔은 그 반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다. 그들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로, 동반자로, 그리고 진짜 가족으로.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용서는 용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고 회복은 그 선택을 믿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